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통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이 몇 가지로 이렇게 한정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크게 볼 적에 관계론, 면접론, 과정론, 그리고 실천기술론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기록론을 같이 합쳐서 그냥 여기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로 정리를 했습니다. 2교시 1영역인 실천론과 2영역인 실천기술론은 많은 교집합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칼로 두부 자르듯이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냥 여기 기록론을 같이 기술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관계론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시작이 될 겁니다. 그 때문에 교재에 보면은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통제된 관계를 말한다. 사실은 출제위원들이 자꾸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통제란 말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절제된 관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자유분방한 관계는 관계지만은 자유분방한 관계는 아니고 통제된 또는 절제된 관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인간 간의 정서적 이런 어떤 교감이기 때문에 거기 본질적으로 정서적이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감정의 상호작용, 태도도 있지만 태도 및 감정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특별히 자발적인 클라이언트를 돕는 과정을 촉진하는 일종의 매개물이다. 우리가 우리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 관계가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이런 소위 교류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협력적 관계도 있고 경쟁적 관계도 있고 또 갈등적 관계도 있고 또 다양한 관계로 이렇게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같이 설명을 해보면 사유적 관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 관계라고 할 적에 관계라고 하는 것은 협력적 관계 또 그런가 하면은 경쟁적 관계 또 그런가 하면은 갈등적 관계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협력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동일 목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냥 한글 동일 방향으로 나아가는 관계는 협력적 관계라고 합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올라간다. 저쪽으로 간다라고 할 적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소모하는 것은 협력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경쟁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 동일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방향은 모두 자기 방향, 각기 상이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힘을 사용하는 것은 경쟁적 관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갈등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예 목적부터 다르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갈등적 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가장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자발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와 그리고 충분한 아주 풍성한 이런 지식, 기술, 정보 이런 등등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같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푸는데 힘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노력한다면 협력적 관계 가장 바람직한 거죠.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경쟁적 관계나 갈등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소 소위 전 단계, 인지적 명확성이라든지 이런 전 단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이루어지는 이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특히 다발적 클라이언트를 돕는 이런 관계를 다발적 클라이언트를 돕는 과정을 촉진하는 하나의 매개물이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원조관계의 기본 요소. 특이한 것은 아니지만 원조관계의 기본 요소. 왜냐하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또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앞선 시간에도 봤었지만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 현장에서 펼치는 실천활동이자 원조활동이자 전문적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실천은 당연히 원조 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클라이언트를 돕는 원조 관계. 그래서 원조 관계의 기본 요소로 먼저 거기는 타인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관심. 단순히 관심만을 가지고는 아니고 이걸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어떤 사명감 또는 의무, 사명과 의무라고 했죠. 또 그러면 원조관계의 기본 요소로 보면 헌신과 사명감 또는 여기 없는 헌신과 의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무감이나 헌신하려는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수용. 네 번째 공감적 이해 또는 공감. 그리고 다섯 번째 일치. 수용 이 세 가지는 특히 로저스가 제시한 비지시적 상담의 3대 구성 요소로서 별도로 암기를 넣으시는데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관계론에서 우리 또 개별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비소유적 온정이라고 합니다. 비소유적.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끌어가는 감정이입적 이해. 일치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인식의 내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진실성을 말하는데 바로 이 로저스가 제시한 비지시적 상담의 내담자 중심 상담의 3대 중심 내담자 중심으로 볼 적에 내담자 중심 상담의 3대 구성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회복지 실천의 원조관계의 기본 요소로서는 그 외에도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권위를 갖지 못하면 도울 생각하지 마세요. 힘이 없다면 아무리 소중한 도움을 제공해도 힘없는 사람이 도움을 제공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비감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야말로 아무런 도움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지나가다 옷깃을 치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힘 있는 사람이 옷깃을 치게 되면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고마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이건 인간다운 표현이 아니지만 제도권에서는 이게 설명을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도움을 가지려면 여러분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로서 권위를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요즘 보면 사회복지사를 개나거리나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시대가 될 정도로 사회복지사는 아무나 따는 줄 알고 있어요. 누가 만나자면 사회복지사지죠. 잠시 이 얘기 좀 하면 앉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한가해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 시간대 그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지 개나거리나 만나주는 그런 지나가는 아저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구축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명확한 의사소통.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해서는 결국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만남을 통해서 주로 대화를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돕는 과정이거든요. 때문에 명확한 의사소통. 샌더와 리시버가 관계가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주 명확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명확해야 된다. 또 그런가 하면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등을 원조관계의 기본 요소로 설명하되 사실 이렇게 판서까지 다 쓴 것은 여기 6번, 7번, 8번 이거 사소롭게 보이지만 이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3번, 4번, 5번에 있는 로저스가 제시한 비지시적 상담의 3대 구성 요소 별도로 여러분 가져가야만 하기 때문에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거기 오면 쭉 이런 내용들을 적고 9번에 보면 그 외에도 정서라든지 성숙이라든지 자기를 관찰하는 능력이라든지 창조성, 용기,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민감성, 인간적 자질 뭐 이런 등등 수없이 많은 것 등이 있어서 에세틀라 등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적어도 원조관계의 기본 요소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관계 형성의 구성 요소 거기는 무조건 나온다. 그럼 무조건 두 문제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관계 형성의 구성 요소, 관계의 7대 원칙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개별적으로 나오지만 총론의 입장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비에스텍의 7대 원칙이라고 그러죠.
질대 원칙 또는 관계 원칙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여기 보면은 관계의 질대 원칙의 주어는 사회복지사는 이라는 이 주어를 가지고 7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개별화의 원칙 먼저 적어보세요. 개별화의 원칙. 두 번째는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칙. 세 번째는 자꾸 컨트롤로 통제 그냥 쓰겠습니다. 통제된 또는 절제된이죠.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칙. 네 번째는 수용의 원칙. 다섯 번째 비심판적 태도의 원칙. 여섯 번째 자기 결정의 원칙. 그리고 일곱 번째가 비밀 보장의 원칙. 이렇게 7개의 원칙을 비에스텍은 제시를 했던 거였어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에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마다 각기 다른 방법이나 각기 다른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클라이언트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개별적 그리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클라이언트마다 같은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라 하더라도 각기 다른 방법이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개별화의 원칙이 되겠어요. 또 사회복지사는 의도적으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마음껏 가슴에 품고 있는 억울하고 그리고 답답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감정 표현을 의도적으로 유도해야 된다. 클라이언트의 감정 표현을 그야말로 악을 쓰게 해본다든지 그야말로 답답하고 숨도 쉬어지지 않는 가슴을 비워놓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고, 통제된 정서관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절제된 정서관여인데 이것은 표현된 클라이언트의 감정. 앞에 의도적 감정 표현은 가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에 비해서 여기 통제된 정서관여는 표현된 감정에 대해서 감정에 공감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공감. 그래서 이 교재로 이제 3대 구성 요소로 민감성, 반응성, 공감성을 보겠습니다만 공감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그다음에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언행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건설적이든 파괴적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받아들인다는 말을 인정해 준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는 말, 하는 행동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보아준다는 것이지 비도덕적인 것을 도덕적인 것으로, 불법적인 것을 합법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거나 아니면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비심판적 태도는 그야말로 클라이언트의 유무죄 판단이나 또는 책임 소재, 공방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죠? 비심판적 태도. 자기결정의 원리라는 것은 오늘날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제1의 원리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오늘날 클라이언트 중심의 이런 시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결정의 원리예요. 그래서 최종 결단은 클라이언트로, 사회복지사는 최종 결정을 클라이언트가 하게끔 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는 단지 결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만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최종 결정은 클라이언트가 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비밀 보장에 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서 알게 된 클라이언트의 비밀에 대해서는 지켜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 의무라는 것은 아니다. 윤리적 의무일 뿐이다.
윤리적 의무일 뿐이다. 자,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상세 내용 교재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 개별화의 원칙, 어떤 관계 형성의 구성 요소라고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이 개별화의 원칙엔 거기다가 사회복지사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개별화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은 인간은 모두 독립적 개체이며 개별적 차이를 지닌 특정한 인간으로 처우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그래서 2번의 둘째 줄 클라이언트마다 각기 원리나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여 도와야 한다는 원리를 적용하여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와야 한다는 원리를 바로 개별화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칙. 역시 사회복지사는 실천을 진행함에 있어서 또는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클라이언트의 가슴에 담겨져 있는 억울한 감정이나 답답한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자, 거기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감정, 특히 부정적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려는 욕구에 대한 인식을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통제준 정서관여가 나와 있는데, 통제준 정서관여. 이 통제준 정서관여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여기는 이제는 표현된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공감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제준 정서관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공격적 행동과 지나친 욕설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적 자세로 임하는 기술을 통제된 정서관여라고 하는데, 자, 두 번째 클라이언트 감정에, 즉 표현된 감정에 민감성과 공감성을 가지고 그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클라이언트 감정에 대해 의도적이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첫째 줄 민감성, 공감성, 그리고 둘째 줄 반응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용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그 시간, 그 공간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감정 또는 그 감정 또는 다양한 장단점에 대해서 어느 것 구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여기 편견 없이 받아들인다고 썼지만 조심할 이 받아들인다는 개념을 인정해 준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수용의 대상은 더 리얼이지 더 굿, 있는 그대로 더 리얼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지 더 굿, 착한 것만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심판적 태도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심판자로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클라이언트가 잘했니 못했니 또는 책임을 져야 되냐 말아야 되니 책임 소재를 공방한다거나 유무죄를 판단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라고 합니다. 다음에 자기결정의 원리,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오늘날 제1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결정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설정해서 3번에 사회복지 과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그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할 자유에 대한 권리와 욕구를 실제로 인정해야 된다는 원칙을 바로 자기결정의 원리, 실천 현장의 제1의 원리라고 합니다. 다음에 비밀보장의 원리. 비밀보장은 마치 절대적 이런 명제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비밀보장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밀보장이 3번 클라이언트의 권리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 비밀보장인 것은 둘째 줄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의무일 뿐이지 절대적 의무로 착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미리 시작하기 전에 클라이언트에게 이 비밀보장은 절대적 의무는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워커는 전문적 그리고 법적 의무 틀 안에서 워커와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과 관련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거기다가 고지된 동의, 미리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고지된 동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관계 형성의 이 7대 원칙, 관계 BSD 그 7대 원칙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가지고 가셔야 되겠어요.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기술 영역으로서 면접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면접을 이렇게 설명을 해보시면 면접, 사회복지에서 면접,
면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괜히 적어볼까요? 사회복지사, 워커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만나서 이 말은 구어체고 시험용 문어체로 쓴다면 면대면 관계 속에서 줄 바꿔서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줄 바꿔서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을 돕는 줄 바꿔서 돕는 공식적 과정을 바로 면접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물론 돕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조란 말을 쓰고 있는 거죠. 똑같은 이 문장에서 액센트를 여기다 두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면접이라고 합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똑같은 문장을 쓰면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액센트를 둔다면 이것은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담이라고 합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적에 면접이라고 문제가 나오던 상담이라고 문제가 나오던 같은 맥락을 가지고 풀어가시면 됩니다. 깊이 있는 이런 그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이라고 하던 상담이라고 하던 같은 맥락으로 가면 된다. 그 다음에 면접의 특징.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이라고 할 때 면접이라고 하던 거기에 보면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이루어지는 전문적 대화입니다.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끌어진 전문적 대화지. 그리고 이거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나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면접이라고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뿐만 아니라 면접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자체는 전문가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소소로운 이런 대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이면서 정보 수집의 도구이자 클라이언트가는 정보 수집의 도구이자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의 수단이고 동시에 치료 그 자체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면접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세팅과 콘텍스트가 있다. 이 범위를 앞에 긴 형용사 구에 의한 세팅거다 보니까 학자들이 세팅만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을 포함한 모든 면접은 정형화된 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 차려주세요라고 할 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세팅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상 차릴 때 반찬 넣고 수저 넣고 뭐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아무렇게 놓지 않아요. 적어도 상을 차릴 적에 오늘 대접받는 분이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를 고려해서 수저 젓가락을 놓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의석 좌석 배치에서도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를 가지고 윗자리가 좌로좌로 다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반찬이 뭐고 만약에 당뇨가 있으면 어느 것을 더 선호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반찬의 위치를 다 조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어떤 정형화된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팅이라고 하는 것은 정형화된 틀, 사회복지 아무거나 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사회복지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틀 속에서 콘텍스트, 특정 상황에 국한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형화된 틀 속에서 특정 상황에 국한된 문제만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은 목적지향적. 거기 보면 두 번째 목적지향적 활동입니다. 중요 표시하시고 우리가 보면 여기 판서할 적에는 노트 정리할 때는 목적지향적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시험지에서 보게 되면 목적지향적
과정지향적, 관계지향적, 구조지향적 이런 말들 다 나오는데 다 그럴싸합니다. 여기는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을 돕는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지향적 활동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적 계약적 활동입니다. 한정적 계약적 활동이다. 한정적 계약적 활동은 바로 이 특정 상황, 콘텍스트와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 범위에서 특정 상황에 관련된 문제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역할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대로,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대로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을 포함한 모든 면접이라고 해서 세팅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 정형화된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재에서 받으려면 공식적 조직에 기초한 공식적 활동이에요. 공식적 조직에 기초하여 정형화된 틀 속에 이루어지는 공식적 활동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거기 사회복지 면접의 개념에 대한 첫째 줄, 1번의 둘째 줄 전문적 대화이다. 2번의 둘째 줄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이다. 3번의 끝에 문제 파악을 위한 기본 수단이다. 4번의 가운데 정보 수집의 도구이고 끝에 둘째 줄 치료 효과를 갖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손으로 직접 적도를 했고 그 밑에 사회복지 면접의 특징으로서 5가지를 첨가해서 이렇게 10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을 포함한 이런 면접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 1급 시험에서 곧잘 다뤄지는 이런 그 영역으로 서비스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사회복지 면접의 종류가 나와 있죠. 판서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정보 수집의 도구이다군요. 정보 수집용 면접도 있고 치료 그 자체를 이끌어가는 치료용 면접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사정 면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 면접, 사정 면접, 치료 면접이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줘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면접의 조건으로서는 뭐 다 여러 가지가 쭉 설명을 하지만 면접 시간은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우리가 만나는 시간을 어느 정도 배정을 해야 돼야 가장 효과 효율적일까 하는 문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면접 학자들마다 각기 다르게 하고 있으면 1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좋다. 처음 만날 때는 물론 1시간 동안 1시간 전체가 면접 시간은 아니지만 세분화시키면 분위기, 관계를 형성하는 라포를 형성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50분, 55분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1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면접 시간의 약속은 사회복지사 자신의 일정표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가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2번, 3번 보시고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아까 우리가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이잖아요.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 그렇기 때문에 5번에 면접은 제한적이하며 시간의 활용은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 시간은 가능한 한 두 줄로 융통스럽게 고려되지만 50에서 55분 정도가 좋다. 이 말은 1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가 보다 좋다. 우리가 본다면 유치원 수업 시간 몇 시간 합니까? 30분.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대학교 50분짜리 3번 3학점. 그런데 이 면접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아픔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1시간 이상 데리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그리고 8번 중요 표시하시고 묘한 고민을 만드는 것이 바로 8번이 되겠는데 거기 보면 할당된 시간 내에 면접이 끝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연장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따라 분위기가 아주 계속 업되어가고 상당히 그 면접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상당히 그 서로 대화를 주선제 도구로 쓰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도 넥스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에도 면접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면접이나 면접의 기법, 면접 기법이라고 이렇게 면접 기법,
또는 실천기법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실천기법. 자, 면접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면대면 관계 속에서 대화를 주된 도구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면접에 수없이 많은 기법들이 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그중에 면접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 대한,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는 방법에는 바로 경청이 있습니다. 경청. 물론 적극적 경청이죠. 적극적 경청. 몸도 기울이고 눈도 마주치면서 핵심 단어 체크해가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거. 이 경청을 뭘로 증명할 것인가? 라고 할 적에는 여기에는 재진술이나 재진술 또는 어떤 분은 나눠 쓰기도 환원. 양자는 모두 클라이언트가 한 말을 그대로 클라이언트에게 들려주면서 조금 전에 이런 얘기 하셨지요? 라고 하면서 내가 조금 전에 당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죠? 라고 사회복지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클라이언트에게 확인해 보는, 그러면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내가 지금 열심히 듣고 있다는 거 알겠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재진술이나 환원. 재진술은 있는 그대로 데코딩해서 있는 그대로 들려주는 것이고,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사회복지사와 표현으로 바꾸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요약. 똑같이. 자, 조금 전에 핵심이 이거죠. 이걸 가지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신 거지요. 라고 요약을 한다든지, 또 그런가 하면은 명료화. 명료화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진술에 대해서 재진술을 해주던, 환원을 하던, 요약을 해주던 이렇게 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 두 번째 얘기할 때 그분이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을 지적해 줌으로써, 사회복지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을 지적해 줌으로써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명료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와는 달리 직면이 있습니다.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여기 앞에 재진술이나 환원이나 요약 등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제대로 들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당신이 한 얘기 중에 이런 부분은 앞에 있던 말과 좀 다르고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보여줬던 행동과는 좀 배치되는데 앞에 있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당신이 한 말이 맞습니까? 라고 클라이언트의 전후의 언행 사이에 모순이 있거나 전후의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 그 모순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어느 쪽이 자기의 진면목인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클라이언트 스스로 깨닫도록 지적해 주는 것을 바로 직면이라고 합니다. 가장 잘 나왔던 것이 바로 이 직면 아니겠습니까? 직면. 또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진술했지만 클라이언트가 진술한 내용을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기록 등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가 보는 것은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그런 것이 재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없어하는 어떠한 진술을 하면서도 소극적이면서 자신이 없어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아니야 정말 그 사소롭게 지금 지나가는 것처럼 얘기지만 대단하네, 그런 결단을 내려야지 라고 클라이언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바로 이 재보증이라고. 또 재명명이라고 것은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진술에 있어서 뭔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진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서 해석하도록, 이해하도록 이렇게 이끄는 것은 재명명이라고 합니다. 애들이 그야말로 정신산학계, 오늘날의 소위 의사, 정신과 쪽에서 잘 말하는 ADHD,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의 저처럼 뭔가 저 기준점이고 왜 집중을 못해?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질책하듯이 말을 하는, 저는 이렇게 ADH라고 집중을 못한다고 혼인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저는 그래서 뭐 할 줄 아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할 적에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평생 직장도 없어졌고 요즘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얼마나 많은 지식기술이 사라지고 있어요. 바로 당신처럼 그렇게 산만하다고 사람들이 욕할지 모르고, 그건 옛날 사람들이 그러는 거고 한음을 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신없이 급변하는 사이에서 어떤 세상에 오고 어떤 지식이 생기는지를 정신없이 이렇게 지켜보는 것은 하나의 장점인 거예요 라고 단점이나 부정적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장점이나 긍정적 측면으로 되돌려 인식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기법은 바로 재명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재보증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격려라든지, 또 그런가 하면은 뭐 또 자기 노출이라든지 또 경청을 증명하는 어떤 뭐 질문이라든지, 질문, 그냥 뭐 이야기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 이야기를 못할 때, 근데 질문을 통해서 당신 이 얘기하고 싶었지? 라는 것을 그 말 이야기하고 싶었지? 어색하게 말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말하자면 문을 열어주는 이런 그 질문과 같은 것 등이 면접 기법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자, 여기 교재를 볼까요? 그 외에도 많은 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중에 특히 4번 요약, 6번의 환원, 7번의 재진술, 그리고 9번, 10번, 11번 명료화, 직면,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외에도 지금 이 교재에서 적잡고 있는 것이 바로 저기 나오는 8번, 9번 재보증이나 재명명과 같은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페이지를 넘어가면 14번에 자기노출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뭐 16번, 17번에다가 재보증, 18번에다가 재명명을 첨가해 주시면 아마 이 정도면 출제 범위는 다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기술적 측면에서 과정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